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연 곱슬이라 가지고 비가 올 때는 더 심하게 곱슬곱슬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머리를 빨리 잘라야 되는데 아직 머리를 못 자르고 있어요. 다음번에 머리 좀 자르고 올게요. 네,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이런 얼굴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자, 오늘은 응용연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P1권부터 P4권을 할 거예요. 교재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라서 좀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시간 조절도 잘 못해가지고 조금 너무 빨리 말하고 이랬는데 오늘 시간은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P단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연산의 중요성, 응용 연산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요. 매 시간마다 아마 제가 조금씩 연산 일반에 대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요성이라든지 엄마쌤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조금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머리 하고 오신 사람. 그래요? 머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 제가 응용연산에서 왜 이렇게 수감각이나 연산감각을 강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말로만 이게 수감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봤자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렇게 좀 상위권의 기준으로 삼는 게 그 대학으로 치면은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그 인서울 가는 학생들이 전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채팅이라든지 말씀을 하셔도 돼요. 인서울. 우리가 보통 서울 안에 있는 유명 국립대에 가는 걸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4% 나왔어요. 4%? 4%보다는 좀 높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대충 10% 정도 내외고 15% 이내면 한번 원서를 써볼 만하고 10% 정도면 좀 안정권이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인서울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인서울을 그냥 상위권의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제가 상위권이 있어요. 상위권. 제가 썼어요. 상위권. 잘 안 보이겠지만 상위권.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상위권보다 조금 처지는 중위권이 있어요. 중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위권이 있는 거야. 하위권. 하위권. 자, 대충 그래서 상위권을 제가 10%로 잡으면은 수학은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하위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은 고3 때까지 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학을 포기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생들도 많은 그냥 50%로 잡을게요. 제가 하위권 그냥 50%.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때려잡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거에서 차이를 보이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초등학교 때는 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드러질 만한 뭔가 얘네들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신이 이제 중요해지면서부터 또 수학 문제에서 어떤 수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제가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일반 문제고 하나는 변별력 문제예요. 자, 일반 문제랑 하나는 변별력 문제예요. 변별력 문제. 요거는 그냥 제가 응용 문제라 부를게요. 응용 문제. 그냥 일반 응용. 그다음에 이 친구도 일반 응용. 일반 응용. 이렇게 되고 하위권도 마찬가지로 다 문제는 모두 공평하게 푸니까 일반 응용 이렇게 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일반 문제도 다 못 풀어요. 일반 문제도 이렇게 다 못 풀거나 이제 중간에 일반 문제를 시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학을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점수가 우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점에서 한 60점 정도가 나오는 게 이 하위권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친구들은 내신에서 약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적어도 이제 10% 안에는 좀 들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응용 문제는 보통 어떤 시험 문제든지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는데 이 문제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아예 응용 문제를 안 푸는 겁니다.
아니요. 못 푸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 1번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응용 문제도 한번 쓱 읽어는 보겠지만 당연히 못 푸는 거죠. 자, 중위권 친구들은 뭐예요? 중위권 친구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모든 이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연산은 다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거의 다 풀어요. 거의 다 풉니다. 이거는 거의 다 풀어요. 거의 다 풀고 응용 문제를 아마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를 조금 시도해 보다가 하나 정도는 운 좋게 맞추거나 아니면은 틀리거나 이런 정도 수준을 보이는 게 중위권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중위권은 제가 좀 넓게 잡으면 약 한 70점부터 한 85점 아니면 90점 이 정도 내외가 이제 중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위권. 자, 그 다음에 상위권 친구들은요. 이 일반 문제를 당연히 다 풀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응용 문제는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풀리겠죠. 한 번에 안 풀리니까 이 풀다가 이렇게 안 풀리면은 자기가 푸는 방법을 다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또 풀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막히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또 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풀어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대략 하나 틀리거나 만점이거나 이러니까 약 95점,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제가 기계적으로 나누긴 했는데 수학에 있어서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보이는 성취를 대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왜 이 친구들은 하위권이 됐고 왜 이 친구들은 중위권이 되고 왜 이 친구는 상위권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태어나기를 상위권으로 태어났겠어요?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하위권으로 태어난 친구는 없어요. 누구나 다 상위권 10% 안에는 어떤 학생이든지 후천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상위 1%가 되어라 이러면은 선천적인 게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상위 10%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아까 하위권은 제가 이제 배제를 할게요. 하위권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위권은 어쨌든 수학에서 교과든 뭐든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중위권들이랑 상위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중위권은 이 일반 문제를 푸는데 전체 시험 시간의 90%를 할애해요. 90%. 예를 들면 1시간이 있으면은 약 50분 이상을 일반 문제를 푸는데 할애하는 거예요. 반면 상위권 친구들은 이 일반 문제를 푸는데 약 40에서 최대 60%만 활용을 해요. 즉 대략 절반 정도의 시간만 일반 문제에 할애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10%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대략 50%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나머지 시간에 이 친구는 응용 문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죠. 하지만 중위권 친구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즉 응용 문제들은 항상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딱 알고 있는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딱 풀었을 때 안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다음 풀이, 다음 해결 방법, 다음 해결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고 중위권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령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를 대부분은 맞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과 중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차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다 맞춘 친구들은 이제 1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응용 문제를 거의 틀리고 일반 문제에서도 한두 개 틀리는 중위권 친구들은 약 80점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경계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재에서는 인서울과 아닌 친구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이 문제를 이 상위권 친구들은 50%만에 풀었고 이 친구들은 시간이 90%를 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연산 능력입니다. 연산 능력. 즉 연산 능력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냥 우리 연산 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안 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미 모든 아이들이 완성된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들이나 못하는 친구들이나 저는 과외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과외를 했을 때 제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 실력이에요. 그 연산 실력에 있어서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정말 빨리 해요. 그럼 빨리 하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리 하는 요인. 빨리 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제가 이제 또 일반 연산이라고 볼게요. 일반 연산. 일반 연산 우리가 그냥 쉽게 세로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흔히 배우는 세로셈 있죠. 세로로 해가지고 더하기는 어떻게 하고 곱하기는 어떻게 하고 나누기는 어떻게 하고 하는 우리가 딱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배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세로셈 알고리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이것도 제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특수 연산이라고.
자, 특수 연산은 일반 연산이랑 다르게 굳이 모든 식들을 다 세로셈으로 고치지 않고도 요거는 그냥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빨라.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쉬워. 이렇게 식들을 자기가 좀 더 변형하기 쉬운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아니면 식에 숨어 있는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 특수 연산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가지에서 상위권 친구들은 일반 연산은 당연히 일반 친구들보다 더 빨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36 곱하기 27 이런 연산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은 이런 기본적인 곱셈, 덧셈도 훨씬 빠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당연히 이 중위권도 이것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시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이거에서 아주 비약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뭐 차이가 나도 10% 정도의 시간 정도.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서 나느냐? 이 특수연산입니다. 특수연산. 자, 이 특수연산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도 이런 특수연산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수연산은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지 가르쳐 줘봤자 자기 걸로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백날 이렇게 이런 좋은 방법도 있다. 수가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해봐. 뭐 수가 이런 수일 때는 세로셈으로 바꾸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봐 라고 해도 주구장창 세로셈으로만 푸는 친구들은 이 특수연산에서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이득을 얻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응용 연산이든 아니면 우리가 초등 때 하는 사고력 연산이든 아니면 일반 연산이든 모든 연산책에서는 연산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원리. 자, 이 연산의 원리를 보시면은 막 그런 거 있죠. 덧셈도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나눗셈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곱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고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세로셈을 배우고 나잖아요. 그럼 이 앞에 걸 깡그리 다 잊어버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사실 이 연산 원리 안에는 얘를 세로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단서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산 원리를 갖다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응용 연산 말고 다른 모든 책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산 원리를 이제 교과에서 배우고 책에서 언급하는 시기는 유아랑 초등 저학년밖에 없어요. 3학년, 4학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산을 갖다가 그 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연산 원리는 끽해봤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뭐 뒤집어서 곱한다? 뭐 이런 것 정도가 연산 원리겠죠. 그런 거 외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특수 연산 중에 하나가 이 연산 원리 속에 숨어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응용 연산과 같은 책에서는 세로셈 알고리즘으로 모든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 세로셈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이 방법을 그냥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앞에 거는 그냥 아이들이 이 연산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냥 하나의 통과 이래로 생각하고 세로셈 연산의 종착점에 딱 이르면 그 앞에 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 앞에 배웠던 모든 방식을 아이들한테 계속 시도하게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특수 연산 방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특수 연산인 건 별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맨날 간단하게 얘기하는 뭐 더하기가 여러 개 있는데 1의 자리가 2와 8인 게 있으면 먼저 더해서 몇십을 만들어서 계산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수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더 계산하기 쉽게 만드는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수연산이에요. 이 특수연산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딱 어떤 식을 보자마자 이거는 빨리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라고 바로 떠올린 친구들은 이걸 풀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변별력 문제, 소위 말하는 서술형 문제들을 풀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 차이들은 이 연산을 갖다가 중등, 고등 때 이런 식의 기초 연산, 그 다음에 특수 연산을 연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점점 벌어져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 올라갈수록 점점 더 한 문제당 필요한 계산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에서 이 특수 연산, 우리가 흔히 수감각으로 이제 길러야 되는 여러 가지 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작해서 연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응용 연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해보자, 이 방법으로 해보자. 이 방법들을 그냥 한번 넘어가는 걸로 무시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또 아마도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계속 그럴 거예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이 책은 계속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응용 연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조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 아이들이 연산을 결국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산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사교육에서 이런 어떤
대학 서열 나누기 이런 걸 참 싫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좀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솔직한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맞게 연산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응용 연산을 하면서도 엄마쌤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이유를 알고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연산 시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고등과정에도 유아나 초등처럼 연산만 따로 할 수 있는 교재가 시중에 있는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사실 중등하고 초등 연산, 중등 과정은 그 초등 연산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렇게 단계를 구성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등은 제가 보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초등이나 고등 때 연산이 애가 떨어지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초등 연산 다시 풀어보기 이런 교재는 제가 저번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만큼 연산이 나중에는 하기 힘들다는 뜻인 거죠. 한 가지 쉬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쉬운 방법으로 일단은 지금은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계산을 하게 이제 문항에서 많이 요구를 할 때 그 방법을 아이가 하기 싫다 그래도 그 방법도 왜 이게 이런 연산 방법도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는 그걸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만약에 어떤 이 1일차에서는 이 방법을 원한다. 아니면 1일차의 왼쪽 페이지랑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각각 방식이 다른 연산 방식을 원한다. 제가 나중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교재 보면서. 그럴 때는 충실하게 한번 그 방법을 따라서 풀어보시는 것도 그런 기억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아이들이 나중에 연산을 이제 하면서도 남게 되거든요. 유아 때 계속 그런 다른 방법들을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P 단계 들어갈 건데요. 자, P 단계는 S 단계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S 단계에서는 수를 10가지의 수랑 20가지의 수를 했고요. P 단계는 50가지의 수랑 100가지의 수로 확장을 합니다. 자, 10가지의 수는 교과서로 치면 1학년 1학기 1단원이고요. 50가지의 수랑 100가지의 수는 각각 초등수학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초반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P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S단계에서는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2 빼기 2를 한 다음에 전반적인 한 자릿수 연산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P단계에서는 여기서 더하기 10 빼기 10 더하기 20 빼기 20을 한 다음에 두 자릿수 연산까지 확장을 합니다. 대신 받아올림은 없어요. 받아올림 없이 두 자릿수 연산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초등수학 1학년 2학기에 보면 덧셈과 뺄셈 단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인 덧셈과 뺄셈 1 단원에 해당되고요. 나중에 덧셈과 뺄셈 2 단원은 우리가 응용연산 A 단계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차이가 있어서 핵심은 그래서 P단계 핵심은 자릿수별로 더하기, 이게 핵심적인 목표, 자릿수별로 계산하기, 이게 핵심적인 목표가 돼요. 두 자릿수를 받아올림이 없는 상태에서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계산하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계산한다. 요걸 익히는 게 이 P권의 4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게요. 자, 일단 이제 교재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메모장은 이 답지에 있는 메모장이에요. 여기 이제 쓰시라고 이렇게 제가 쓰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종이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단원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응용연산 P1권이 있죠. P1권이 50가지의 수의 더하기와 빼기 1, 10인데 50가지의 수는 아까 말했듯이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그 다음에 P2권은 100가지의 수니까 2학기 1단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받아내림 없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덧셈, 두 자릿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1학년 2학기 3단원이에요. 1학년 2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 1이라고 불리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1권 할게요. 제가 채팅창 이렇게 계속 보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생각나시면은 채팅창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또 나중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질문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교재 내용은 제가 꼭 이렇게 어렵고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닌 이상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P1권의 6쪽, 자, 065번부터 볼게요. 자, 065번에서는 50가지 개수 세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50가지 개수 세개 어렵진 않죠. 근데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10개 묶음과 낱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교과서에서의 표현입니다. 교과서에서 10개 묶음을 드디어 하나를 묶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전에 20가지의 수를 배울 때는 묶음을 설명하지 않았죠. 그냥 20가지의 수 안에서 몇보다 몇 큰 수, 몇 많은 개수 이렇게 구했는데 자, 1일차에서는 이렇게 개수를 다루고 자, 2페이지 넘어가서 2일차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다뤄요.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용연산에서는 저학년 단계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개수와 순서를 함께 다룹니다. 자, 개수에서는 10개씩 묶어서 그리고 낱개를 이렇게 세 가지고 얘를 수를 파악하는 거고 순서에서는요. 여기처럼 이제 이런 표를 수배열표라고 하죠. 자, 우리가 S단계에서는 수직선을 언급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수직선이죠. 수직선인데 P단계에서는 수배열표가 나옵니다. 수배열표랑 수직선의 차이는 수직선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만 쭉 있어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일씩 커지는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수배열표는 세로 방향으로도 10개씩 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는 10씩 이렇게 커지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표 안에서 더하기 1, 더하기 10, 빼기 10, 빼기 1을 하기 위해서 이 수배열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배열표를 이렇게 반드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찾아서 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교과 활동인데요. P단계, 그러니까 7세나 6세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 S단계를 한 친구들이라면 예를 들면은 수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보자 이랬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할수록 수가 얼마 커지지? 그다음 아래쪽으로 한 칸 갈수록 수가 얼마 커지지? 막 이런 식으로 규칙들을 다양하게 발견하게 하고 조금 더 심화한다면 대각선 방향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해당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18쪽 1큰 수, 10큰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수 배열표랑 우리가 1큰 수, 10큰 수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우리가 수 배열표에서도 어차피 오른쪽에 1큰 수가 있고 아래쪽 한 칸에 10큰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 배열표를 보고 이렇게 1큰 수와 10큰 수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수 배열표가 없죠. 수배열표를 이제 그려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일종의 살짝 규칙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1큰 수는 10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1의 자리가 커진다. 10큰 수는 1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10의 자리가 커진다라는 규칙들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발견해 나가면서 더하기 1과 더하기 10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여기서 막 다지는 거예요. 그런 규칙들을 발견하면 이제 수배열표도 없이 이제 이 친구들이 1 더하기 그 다음에 10 더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배열표를 보면서 이 수배열표에서 찾는 규칙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가면은 10의 자리가 1씩 커지죠. 이렇게 가면은 1의 자리가 1씩 커지죠. 이 규칙들을 1큰 수와 10큰 수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초점이 자꾸 이렇게 좀 그거요. 책 연주에서 책을 최대한 책이 좀 흔들려서 그렇다거든요. 제가 책을 최대한 안 흔들면서 할게요. 자, 네. 네. 됐나? 잠시만요. 네. 제가 하다가 또 좀 흐리면 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주차는 덧셈하기예요. 덧셈하기는 더한 수가 1, 10인 덧셈이죠. 자, 2주차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1큰 수와 10큰 수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1큰 수랑 10큰 수를 바탕으로 해서 더하기 1, 더하기 10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한번 볼게요. 26쪽 069번입니다. 자, 26쪽에서는 더하기 1, 더하기 10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죠.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그림들이 이제 S단계랑 다르죠. S단계에서는 한 개짜리를 전부 다 바둑돌 그림을 한 반면에 P단계에서는 10묶음인 동그라미와 1묶음인 동그라미를 따로따로 그렸어요. 자, 그래서 10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건 아이들이 동전이나 돈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동전 돈이 항상 100단위로 올라가니까 동전 돈을 언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10묶음 동그라미, 얘는 낱개 동그라미 이렇게 지칭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식을 이제 세워보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 39가 있는데 39에서 1큰 수라고 했으니까 39에서 1 커지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총 세보니까 40이 된다. 라고 하는 규칙. 이것도 이제 18에서 1 커지면은 19가 되고
여기 이제 1 커지겠죠. 여기 이렇게 1 큰 수, 이렇게 1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것도 세보면 36에서 1 큰 수로 하면 37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네모를 굳이 이렇게 2개씩 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2개씩 준 이유. 여기서도 그냥 39를 네모로 안 주고 여기처럼 줄 수 있었잖아요. 자, 1 커지는 수들의 관계를, 10 커지는 수들의 관계를 이제 잘못 풀었죠. 18이네, 18. 예, 28이네, 28.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28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0 커지는 수들은 이 두 수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즉 1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10의 자리가 1 커지고, 요거는 10의 자리는 그대로 1의 자리는 1 커지고, 이런 규칙들을 자꾸 발견하라고 이렇게 네모를 2개씩 주는 거예요. 대신에 1의 자리가 9인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 10의 자리가 1 올라간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수배열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2개를 같이 이렇게 풀면서 더하기 1 한 결과와 더하기 10 한 결과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으로 갈게요. 자, 30쪽 070번입니다. 자, 30쪽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바꾸어 더하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아이들은 바꾸어 더하기가 교환 법칙인데, 교환 법칙을 뭐 중등 수준에서 배우자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꾸어 더할 수 있다. 요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냥 29 더하기 1 더하기 29가 있으면 무조건 29 더하기 1로 바꿔 풀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풀어도 답이 같다는 걸 계속 아이들이 알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나는 그냥 앞에 있는 수가 더 큰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더 바꾸어서 계산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바꾸어 더하기도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의 하나로서 익히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꾸어 더하기를 언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4쪽 가볼게요. 자, 34쪽은 네모가 있는 더하기인데요. 자, 네모가 있는 더하기를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는 네모가 있는 더하기를 앞에서 우리가 찾아낸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 네모가 있는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36에서 46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10을 더하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1 커지고 1을 더하면은 1의 자리 수가 1 커진다고 배웠는데 처음 수와 끝수가 어떻게 변했죠? 처음 수와 끝수가 10의 자리가 1 커졌어요. 1의 자리는 똑같고. 그러니까 10을 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네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4는 그대로 있고 5가 6으로 바뀌었죠. 즉 1 커진 겁니다. 1. 10은 그대로 있고 그럼 여기는 1이 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네모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렇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은 좀 달라요. 오른쪽은 이제 앞에 있는 네모를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떤 수를 10을 더해서 42가 되려면은, 어떤 수에다 10을 더하면은 10의 자리가 1이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수는 이것보다 10의 자리가 1 더 작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아까 설명했던 10 더하기 1 더하기 규칙을 역이용해서 여기서는 네모가 있는 더하기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하나 더 제시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수직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수를 넣어보는 것도 제시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하기 10, 더하기 1 했을 때 수가 변하는 규칙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초점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네모가 있는 더하기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으로 가볼게요. 자, 38쪽에서는 세수의 덧셈이 나오는데요. 세수의 덧셈이 나와서 주로 이제 더하기 1과 더하기 10이 막 섞여 있는 덧셈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것처럼 더하기 1이 2번 나오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요것처럼 더하기 10이 2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요것처럼 요거나 그 다음에 요것처럼 요건 떨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바꾸어가지고 이것처럼 더하기 1과 더하기 10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10과 1이 아닌 처음 수들을 골라내요. 처음 수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처음 수들이죠. 위치들은 다 다르지만 이 처음 수들이 있으면 이 처음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1을 2번 더하면은 1의 자리가 2가 커지죠. 한 번씩 20이 되고 21이 되죠. 즉 우리가 여기서 1의 자리가 2가 커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0을 2번 더하면은 이 10의 자리가 2가 커지니까 25, 3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와 더하기 1과 더하기 10을 하면은 1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1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1이 커져서 즉 33 같은 수를 10을 더하고 1을 더하면은 여기도 1 더하고 여기도 1 더한 44가 되죠. 자, 그래서 요 문제들을 당연히 처음 풀 때부터 이렇게 푸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아이들한테 한번 구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하기 10 더하기 1인 것들을 한번 묶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럼 더하기 10 더하기 1인 거는 수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이 더해지는 어떤 이런 규칙들을 발견해내고 그럼 더하기 10 더하기 10인 경우에는 수가 어떻게 바뀌었지? 아, 10의 자리가 2 커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찾아내고 그럼 더하기 1 더하기 1인 경우에는 1의 자리가 2 커졌는데 2가 커지다가 이게 이제 9보다 더 큰 수가 되면은 아, 이렇게 받아올림이 돼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규칙들을 발견하게 하는 게 자꾸만 이런 어떤 세수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첨수, 끝수,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이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들은 앞으로 이 P 단계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루니까 이 방법들을 꼭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다른 방식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설명할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로 갈게요. 자, 3주차는 뺄셈하기고요. 뺄셈하기는 빼는 수가 1, 10이니까 덧셈하기 같은 경우는 덧셈하기랑 그냥 다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여기 거꾸로 세기도 아까 바로 세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49쪽 잠깐 한번 볼게요. 49쪽 49쪽에 이 2번 문제. 자, 49쪽이 2번 문제가 살짝 어려워요. 이거의 어려운 이유는 앞에 있던 그 문제랑 다르게 얘가 48, 47 거꾸로 막 세다가 여기서 갑자기 10을 거꾸로 세는 거예요. 즉 요거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왜 44가 아니지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규칙이 달라. 뭐랑 똑같죠? 아까 보여드렸던 수배열표랑 규칙이 똑같죠. 단지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25, 15 여기서는 그 다음 다시 가로 방향이니까 다시 12 여긴 또 세로 방향인데 세로 방향으로 요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10씩 커지죠. 31 그 다음에 얘는 또 가로 방향인데 이 또 반대쪽이죠. 42 이게 42인지 40인지 헷갈리면은 여기 밑에 수를 보면 돼요. 아, 요거랑 요거는 1의 자리가 같아. 요거랑 요거는 10의 자리가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이 약간 어려운 수배열표를 완성하기 문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쪽 가볼게요. 자, 54쪽에 이 빼기 1, 빼기 10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8쪽에 네모가 있는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도 덧셈하고 똑같은데 자, 규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자, 먼저 1 작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1이 작아지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세보니까 40이네. 얘는 1이 작아지면 39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풀겠죠. 이것도 37이고 얘는 27이겠네. 제가 10 작아지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29고 19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35고 25겠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0이 작아지는 수들끼리는 어떤 규칙이 있지라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는 수가 커지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가 작아지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관계들의 규칙을 계속 발견하면서 더하기 10이라는 게 1을 10번 더하지 않아도 그냥 10의 자리만 이렇게 바꾸어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구나.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네모가 있는 빼기도 했고요. 4주차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확확 넘어가는데 혹시나 이거 푸시다가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이 문제는 꼭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이렇게 정한 거니까. 자, 이 4주차는 이제 더하기와 빼기를 이제 같이 다루죠. 이제 한꺼번에 다뤄보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1일차 77번, 즉 66쪽에 있는 77번을 보시면은 이 77번도 보면은 여기 수배열표가 나오고 이번엔 수배열표에서 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전부 다 다루죠. 자, 수배열표를 지금까지 배운 걸 이제 확장해가지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 빼기 10이야. 더하기 10이야. 더하기 1이야. 빼기 1이야 라는 거를 이제 이 수배열표 안에서 가르치면서 더하기 1 빼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0 빼기 10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볼까요? 68쪽의 1번 문제입니다. 68쪽의 1번 문제.
자, 68번의 1번 문제는 S단계도 똑같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면서 여기서의 또 특징적인 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합과 차를 구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먼저 합차를 보고 두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럴 필요 없어요. 여기 5개의 수 중에 어차피 답이 2개가 있으니까 먼저 합을 먼저 따져봐요. 합을 따져봐서 34랑 1이 합이 되네? 그러면 차를 확인해 봐요. 이제 34 빼기 1은 33이니까 얘가 답이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풀다 보면은 합이 이제 두 쌍이 되는 경우가 나오죠. 합이 두 쌍이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제가 여기는 없나요? 22, 21, 22, 1, 10, 11. 아, 여기는 없나? 31, 34.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합과 차를 갖다가 합 먼저 찾고 그다음 차로 확인한다. 아니면 반대로 차를 먼저 찾고 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를 다 풀고 나잖아요. 풀고 나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즉 우리가 합과 차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합과 차를 비교하면 항상 얘는 지금 20이 차이 나죠. 얘는 2가 차이 나고 얘도 2가 차이 나고 얘는 20이 차이 나요. 얘는 2, 20, 얘도 2, 얘는 2, 얘는 20 차이 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2가 차이 나는 건 항상 1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0이 차이 나는 건 항상 10이 답이에요. 이런 규칙들을 아이들이 풀다가 당연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자, 합차 비교해서 2인 것과 20인 걸 차이점을 알아봐 이러면은 이것들을 찾아내요. 이제 1이 답인 애들은 다 합차가 2가 차이 나고 10이 답인 건 합차가 20이 차이 나요. 자, 요걸 갖다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아, 뭔가 이렇게 요 더하고 빼는 수가 더 커지면은 합차가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합차를 구하는 어떤 방법에서 A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또 한번 찾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기억해도 좋고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짚어줬고요. 자, 다음에 74쪽 가볼게요. 자, 74쪽 여기 079번입니다. 자, 세수의 계산이 나오는데 아까는 우리가 세수의 계산이 덧셈만 있었죠. 근데 여기는 덧셈도 나오고 뺄셈도 나와요. 자, 여기서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이 더하기 1 더하기 10 하는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1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 이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고 빼기 10 빼기 1이 나오고요. 제가 번호를 적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있냐면은 요 오른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10을 빼고 1을 더하는 게 나와요. 자, 여기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게 11 더하는 거고 11 빼는 거고 9 더하는 거고 9 뺀다는 걸 알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아까 그냥 1의 자리가 1 커진다, 뭐 10의 자리가 1 커진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경우를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는 아까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이것만 이제 하자면은 빼기 1하고 더하기 10 하는 경우는 우리는 그냥 더하기 9 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빼기 1 더하기 12 더하기 9라는 걸 아직 바로 알지는 못해요. 알면 좋지만 바로 알지는 못하니까 그러면은 10의 자리는 1 커지고 1의 자리는 1 작아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은 더했으니까. 17에서 10의 자리 1 커지니까 2가 되고 7은 1의 자리가 1 작아지니까 26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1의 자리에서 1을 빼지 못하거나 1의 자리에서 9에서 0으로 넘어갈 때는 10의 자리가 변한다.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되고 이걸 이제 수배열표로 나타내면요. 수배열표에서 아까 우리가 뭘 구했냐면은 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제가 3x3의 수배열표를 그렸어요. 가운데 제가 24라는 수를 넣을게요. 자, 24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더하기 10, 빼기 10. 다른 색깔로 하는 게 낫겠다. 여기 제가 색깔 여러 개 가졌는데 쓰지도 않고 있죠. 더하기 10, 그다음 빼기 10. 여기는 더하기 1, 빼기 1이겠죠. 그러면은 더하기 10하고 더하기 1한 거는 더하기 10하고 더하기 1한 여기 있는 수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 여기는 34, 3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배열표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해볼까요? 만약에 24에서 빼기 1을 하고 더하기 10을 했다. 그럼 빼기 1이니까 여기로 한 칸 가고 더하기 10이니까 여기로 한 칸 가겠죠. 그래서 1 작아진 수에서 이번에는 10이 커진 수인 43이 답이 되는 거죠. 뭐야? 맞나? 아니지. 24. 또 틀렸어. 자, 34. 자, 제가 이렇게 잘 틀린답니다. 자, 그래서 23, 33이 되죠. 즉, 수배열표에서도 우리가
한 번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각선 규칙인데요. 수 배열표에서 대각선은 이쪽 아래쪽 오른쪽 방향으로는 수가 10일씩 커지고 이렇게 왼쪽 아래쪽 방향으로는 수가 9씩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수 배열표를 통해서도 이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가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면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자, 도치맘에서 응용연산 책 공부 언제쯤 있을까요? 질문하는데 응용연산 책 공부. 8월 11일. 자, 8월 11일이랍니다. 옆에 이제 대기업 계신 원인 선생님께서 바로 알려주시네요. 자, 8월 11일이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78쪽으로 가볼게요. 자, 78쪽은 이제 아까 그것들이 더 어려워졌어요. 아까 그것들 이제 쭉 한번 여기는 계산해 보죠. 이거는 이제 11 커지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21에서 11을 넣으면은 요거 1 커지고 요거 1 커지니까 32. 그다음에 요거는 1의 자리가 1 커지고 10의 자리 1 작아지니까 12. 얘는 1의 자리가 1 작아지고 10의 자리 1 커지니까 30. 얘는 둘 다 1 작아지니까 10.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풀다 보면은 일면의 규칙들이 보이겠죠. 즉 우리가 1 더하고 10 더하면은 요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가 1씩 커져. 얘는 아까 말했듯이 1의 자리는 1 커지고 2 작아지겠죠. 그럼 이 처음 구수와 끝수의 규칙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른쪽 페이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32와 23이 있어요. 32와 23이 있는데 32에서 10의 자리는 어떻게 됐죠? 1이 작아졌죠. 10의 자리 1이 작아지니까 빼기 10이에요. 1의 자리는 1이 커졌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더하기 들어가고 여기 빼기가 들어가겠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수와 끝수에서 각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규칙을 찾아내면서 아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각 자리별로 얘는 일단 받아올림이 없으니까 각 자리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가지고 이 규칙성으로 연산을 예측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80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도 보시면은 36과 32이 있는데 이 수 중에 36과 45를 보면은 36에서 22로 가는 거는 이런 계산은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36에서 45를 보면은 10의 자리가 1 커지고 1의 자리가 1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자리가 1이 작으니까 빼기 10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여기 빼기 10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이 작아지니까 반대죠. 자, 더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10의 자리가 1이 커지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1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완성한다. 먼저 처음수와 끝수를 보고 처음수와 끝수 중에 관계가 있는 걸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찾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이 값이 될지 10의 자리랑 1의 자리 각각 보면서 이 선을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 S1권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S1권을 마칠게요. P1권을 마칠게요. 저도 막 헷갈리네요. 자, S는 스타트란 뜻이고 P는 보통 우리가 프리스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P가 7세, 스타트인 S가 보통 6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P2권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P2권은 P1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자, P2권. 자, P2권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P1권에서는 50가지의 수에서 더하기 빼기 1하고 10을 다뤘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확장해요. 수도 확장하고 더하기 빼기도 22와 20까지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2번 더하고 2번 1 더하고 2번 10 더하고 2번 1 빼고 2번 10 빼는 까지 확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주차 100가지의 수. 자, 100가지의 수세기 순서 크기 비교라고 하죠. 이것도 50가지의 수에서 이제 똑같아요. 처음에 1일차에 이제 묶음과 개수 나오고 자, 여기 10쪽 한번 볼까요? 10쪽 082번 볼게요. 자, 10쪽 082번에서는 아까는 50가지의 수 배열표가 나왔다면 여기는 100가지의 수 배열표가 나왔죠. 자, 100가지의 수 배열표를 우리는 수백판이라고 불러요. 이런 교구도 있고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백판을 알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빼기 이렇게 어떤 그런 10의 자리 더하고 1의 자리 더하고 이런 계산들을 이제 다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50가지의 수 배열표에서는 아까 규칙을 찾아봐도 좋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규칙을 반드시 한번 찾아봐요.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1의 자리의 숫자가 1씩 커지죠. 자, 이렇게 쭉 가니까 10의 자리는 그대로고 1의 자리의 숫자가 1 쭉 커지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10의 자리가 뿅 바뀌죠. 9에서 0으로 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10의 자리가 1씩 커지죠. 1씩 커지다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는 여기 9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100이 되는구나. 이렇게 10의 자리가 일씩 커진다는 규칙. 그리고 아까 제가 대각선 규칙 잠깐 말씀드렸죠. 대각선 규칙을 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 대각선에 있는 규칙을 한번 볼까요? 10, 19, 28, 37, 46, 여기는 이제 55니까. 자, 이거는 우리는 성인이니까 90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90 커진다 이런 받아올림 연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10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1씩 커지고 1의 자리는 1씩 작아진다. 이런 규칙인 거죠. 이런 규칙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는 여기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쭉 시작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쭉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이런 규칙들을 대각선 방향으로 찾아보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아이들이랑 충분히 이 단원에서 한번 여러 가지 규칙을 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연산하는 데 있어서. 자, 18쪽으로 갈게요. 자, 18쪽도 P1에서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데 여기서는 두 칸 가는 거예요. 그냥. 아까는 아래쪽으로 한 칸 있는 게 시큰수였는데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두 칸 간 게 이시큰수란 거죠. 그래서 두 칸 가는 걸로 확장한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큰수를 두 번 하면은 2큰수가 되고 시큰수를 두 번 하면은 이시큰수가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단원이니까 이것도 S단계나 아니면 P1에서 설명했던 거랑 다 똑같은 방식의 연장선상이에요. 자, 그 다음 후후 넘어갈게요. 34쪽인데요. 덧셈하기에서 이제 34쪽으로 갈게요. 2주차 덧셈하기에서. 자, 이것도 P1과 거의 똑같아요. 바꾸어 더하기 나오고 똑같은데 자, 34쪽도 이렇게 있죠. 자, 34쪽은 이제 네모가 있는 더하기 네모가 있는 빼기는 자꾸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어떤 거에 주목을 하면서 풀었죠? 뭐가 변하고 있는지 10의 자리가 1 커졌네. 그러니까 10을 더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도 나오냐면 10의 자리가 이번에 얼마 커졌어요? 2가 커졌죠. 10의 자리가 2가 커졌으니까 이게 두 개 필요한 거예요. 두 개. 이게 두 개 필요하다는 말은 20이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1 커지는 다음 수가 아니라 2 커지는 수니까 요거 사이에 간단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요거는 10의 자리가 1 커지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10이 커지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또 이것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1 커지고 그 다음에 얘는 2 커지고 얘는 1 커지죠. 그러니까 1, 2, 10, 20이 커지는 것들을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럼 여기 페이지에서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에서 달라지는 게 뭐지? 여기서 이제 1의 자리가 20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모가 왼쪽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요. 90인데 20이 되니까 이 10의 자리가 2가 커졌을 거야. 2가 커졌어. 2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이건 또 10의 자리에 2가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자,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주차로 쭉쭉 넘어가서 이것도 다 내용이 P1번하고 비슷한데 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3주차에 41쪽 가겠습니다. 41쪽. 아이고,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3주차에 49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49쪽입니다. 3주차 49쪽. 자, 49쪽에서는 아까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똑바로 띄어세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띄어세기가 나와요. 근데 이 거꾸로 띄어세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 하죠. 엄마 이거 왜 풀어? 이 거꾸로 띄어세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이 4번 문제가 실제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 민진이는 사탕 63개 민진이면 우리 저기 그 응용연산 그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어쨌든 사탕 6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매일 2개씩 먹는다면 사탕은 몇 개 남을까요? 자, 이걸 성인들이 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거 곱셈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63에서 빼기 6 곱하기 2는 이러면 이게 10이니까 49개일 거야. 또 틀렸네. 자, 51개일 거야. 오늘 제가 무슨 날인가 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여기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사실은 거꾸로 띄어세기란 띄어세기를 이런 식으로 풀기도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서술형 문제에서 내요. 수학 독해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6일 동안이니까 매일 2개씩 먹으니까 63개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61개 남았어. 첫날, 둘째 날은 59개 남았어. 셋째 날은 57개 남았어. 넷째 날은 55개 남았어. 다섯째 날은 53개 남았어.
그다음에 여섯째 날은 51개 남았어. 자, 이런 과정으로 띄어세기나 거꾸로 띄어세기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수를 배열하는 이런 규칙이 아닌 이런 식의 실생활 문제도 활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실생활 문제를 곱셈을 배우지 않고도 이렇게 뺄셈으로만 아니면은 띄어세기만으로 풀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을 그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게 있다. 그럼 이것도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처음에 92개 뭐 어떤 색종이가 있었는데 네가 하루에 10장씩 뭘 접었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일 뒤에는 몇 개 남게 될까? 그럼 여기서는 하루, 이틀, 사흘, 날 52장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상황을 여기 있는 띄어세기 그림이랑 꼭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제가 틀리는 게 귀여운가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앞으로 자꾸 틀려요. 칭찬에 약한 남자입니다. 제가.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자, 60쪽 가볼게요. 60쪽. 자, 60쪽은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빼기 20하고 빼기 10, 빼기 2, 빼기 1들을 조금 이제 그냥 정연산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85, 65, 60, 63이 되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죠. 22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수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가운데 무슨 수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는 갑자기 아이들이 그냥 이거는 이 풀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뻥진단 말 이상하죠. 아이들이 어이없어 하는데 자 그러면은 83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거꾸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자 83에서 10을 어떤 수에서 10을 빼니까 83이 됐어. 그럼 10이 작아졌으니까 이 10의 자리가 1 작아졌을 거야. 그럼 여기는 93이 되겠네. 그럼 여기부터 구해놓고 나면 여기는 이제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자 거꾸로 생각하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문제들도 보시면은 88하고 78의 관계를 보니까 이거는 10의 자리가 1 작아졌어. 그러니까 이 공통된 빼기는 분명히 빼기 10일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에서 10을 빼면은 45가 돼야 되니까 이 수가 1이 작아졌을 거야. 그러니까 1이 커진 수를 넣어보자. 여기도 이게 1이 커진 수를 넣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히 거꾸로 생각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주차로 넘어갈게요. 자, 4주차 더하기와 빼기인데요. 4주차에서는 66쪽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66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수배열표에서 한꺼번에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관계가 나오니까 요것들을 보고는 이것들을 다 풀고 나서 그냥 이거 다 풀었네 이걸로 그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이 규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하기 1을 했을 때 수가 어떻게 변했니? 더하기 1을 했을 때 어떻게 변했니?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이 수배열표를 관찰하면서 수배열표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같이 더하기 빼기에 같이 이제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비열표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만 확장해봐서 만약에 72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면은 요거는 뭐겠니? 73, 74, 75니까 얘는 72 더하기 3은 75예요. 즉 수비열표니까 앞으로 배울 더하기 3, 더하기 30, 더하기 4, 더하기 40까지는 이 수비열표로 가능해요. 조금 더 이런 걸 확장해서 앞으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단서들을 던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이 P3권부터는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별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수별표와 작별하면서 한번 이제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P2권을 마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이거 하는 거 잠깐 보셨을 건데 많은 분들이 저 김 소장은 쉬는 시간에도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게임 맞죠? 게임 맞는데 저는 게임을 해도 이런 게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업무용 그 패드이자 그 제 개인 패드이기도 한데 요거 말고도 제가 다른 수라방 때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는 딱 유아 단계가 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연상 게임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PPL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요 앱을 만든 회사랑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C2M 애들랑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앱이라서 실제로 저는 얘를 갖다가 60 몇 스테이지까지 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스테이지 해가지고. 근데 그 단계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자,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수가 있을 때 똑같은 수가 3개 이상 연달아 되게 하면은 그게 빵 터지면서 애니팡처럼 빵 터지면서 걔가 다른 수로 바뀌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위치가. 바뀌기도 하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거 있죠. 더하기 1. 더하기 1을 갖다가 만약에 제가 여기다 해볼게요. 그럼 3에다 더하기 1을 하면 얼마나 되죠? 4가 되겠죠. 그럼 4, 4, 4가 될 거예요. 4, 4, 4가 되면서 빵 터지면서 5로 바뀌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수가 내려오죠. 그럼 얘도 이제 더하기 1을 어디다 놓을까요? 더하기 1을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으면 2, 2가 되겠죠. 2, 2 이러면서 3.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더하기를 여기 놓으면 3, 3, 3 되면서 4.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 점수가 계속 쌓이면은 다 이제 1500점이 되면은 다음 스테이지를 할 수 있고 다음 스테이지를 할 수 있고 이런 전형적인 어플 게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어플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하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시면 더하기 1에서부터 더하기 3까지밖에 안 나오죠. 나중에 더하기 6, 7도 나오는데 즉 S단계, P단계 조금 제가 이제 못 풀고 있으니까 어렵냐고 이게 광고 한번 봐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더하기 1에서 더하기 뭐 3, 4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6세, 7세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그냥 게임을 만약에 아이들이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다른 게임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임도 병행을 하시면은 특히 연산은 책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겨워요. 연산은 그 지겨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을 지겨워할 때 아이들이 오늘감 요까지만 풀고 이 앱 이름은 머지 플러스입니다. 머지. 우리가 MERGE라는 영어 머지고 머지 플러스 2인가 뭐 그런데 그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안드로이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연산책 풀기 싫어할 때 이런 거라든지 연산 보드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어플이 있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게임은 다 똑같다. 게임은 그냥 막 정신없고 아이들이 그냥 학습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얘는 굉장히 이제 이런 연산 게임 치고는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이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60 몇 단계 풀다가 지금 60 몇 단계를 일주일째 못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업로드도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산학습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뭐 아이들한테 폰이나 이 패드를 주시는 분들은 안 주시는 분들은 교육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안 준다 이러면 굳이 이걸 시킬 필요는 없어요. 연산책 잘 풀면은 또 연산책 잘 풀면 돼요. 예. 고쌤 너쌤도 제가 나중에 찾아서 또 이거는 제가 SP 단계에 맞는 앱이라서 가져온 거예요. 나중에 찾아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앱 이름은 머지 플러스 2고요. 머지 이렇게 돼요. 머지 할 때 머지. 근데 뭐가 아니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들 잠깐 답을 드리면은 응용 연산 어려워하면 넘어가나요? 이해시켜야 하나요? 이런 좋은 질문을 또 주셨네요. 자, 응용 연산을 어려워하시면은 응용 연산을 일단 이해를 시키는 게 좋죠.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은데 사실 응용 연산이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1학년도 좀 S단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학년 1학기부터 그 교과 단계를 갖다가 SPA 3개로 펼쳐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A단계부터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1학년 친구가 만약에 6세, 6세, 7세 연산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러면 S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영연산이라는 체계와 이 책이 원하는 목표에 익숙해지는 게 맞고요. 그런데도 S단계부터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응용연산 자체가 기본 연산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연산책들은 이제 눈높이처럼 돼 있는 그런 책들 있죠. 뭐 예를 들면 기탄 수학이라든지 기적의 계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기 뭐가 있나요? 그 최상 연산, 센 연산 이런 기본 연산 책들에 비하면은 응용 연산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연산 책을 한번 풀려보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합니다. 응용 연산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책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남는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앱이나 보드 이런 어플이나 보드 게임 중에 응용 연산을 하면서 해당 단계에서 꼭 할 만한 게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P3권 들어가겠습니다. 자, P3권은 이제 P3권하고 4권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더하기 빼기 1, 10, 2, 20에서 더 확장돼서 이제는 더하기 빼기 이제 그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다루는 게 P3권이고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다루는 게 P4권이에요. 빼기도 다루고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릿수별로 더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자, 먼저 6쪽을 볼게요.
자, 6족은 몇십 몇 더하기 몇을 다뤄요. 근데 이걸 저번에 저희가 S단계에서는 51 더하기 3은 51에서 3 큰 수니까 52, 53, 54 이런 식으로 다뤘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한 자릿수가 있을 때는 한 자릿수는 그렇게 풀어도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이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점선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점선에서 보면은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해.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해. 여기서는 10의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의 자리에 4를 쓰고 10의 자리에 5를 쓴다. 자, 이 방식으로 각 자리별로 따로따로 더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만 P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아올림은 없어요. 이게 이제 합이 10보다 더 커져가지고 1을 올려주고 또 10을 빌려오고 이런 받아올림, 받아내림은 P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2일차로 보면요. 2일차도 마찬가지예요. 2일차는 이제 처음으로 세로셈을 갖다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세로 방식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를 이렇게 더하고는 10의 자리는 그대로 내려온다. 얘도 1의 자리 더하고 10의 자리는 그대로 내려온다. 자, 이렇게 풀면서 결국에 아까 가로셈이랑 똑같아요. 자, 가로셈이랑 똑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풀지. 보통 이렇게 풀죠. 세로셈으로 풀죠. 가로셈으로 안 풀고 세로셈으로만 푸는 것만 익히면 되겠네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사람들이 나중에는 세로셈으로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일단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덧셈만 얘기해도 24, 32, 13 이런 식의 더하기를 세로셈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되잖아요. 24 빼기 30, 이거 빼기 아니면 12 빼기 10. 이거는 이런 식의 세로셈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세로셈은 없어요. 이런 식의 세로셈은 없고 이걸 빼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로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가능한 거죠. 또 나중에는 계산이 복잡해져서 곱셈도 막 섞여서 나오지. 4 곱하기 3 더하기 27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세로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을 세로셈으로 해결하겠죠. 즉 우리가 이 세로셈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고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식으로 나와 있는 색을 세로 방식으로 고치는 시간이 항상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로 방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바로 가로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세로셈에만 익숙해진 친구들이 이런 가로셈이 나오면 자꾸만 이걸 세로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은 안 바꿔도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그냥 81, 4더하기 86이잖아. 안 바꿔도 되는데 이런 문제들도 습관적으로 세로셈으로 바꿔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로셈의 좀 단점이에요. 즉 모든 문제를 다 세로셈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연산 상황에서도 굳이 멀리 돌아가는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로셈으로밖에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로셈이 한 번에 세워지지 않는 식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계산이 늦게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이거 세로셈으로 굳이 풀지 않죠. 4, 3, 12 더하고 39 끝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4 곱하기 3 이렇게 푸는 친구는 없지만 제가 이제 과장을 하자면 이렇게 풀고 12, 27 요런 또 풀어가지고 9, 3 이렇게 물론 세로셈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세로셈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걸 익혀야 되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세로셈만 반드시 이 연산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셈도 나오고 세로셈도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가로셈으로 풀 수 있을 때는 가로셈으로 풀고 세로셈으로 나와 있는 건 세로셈으로 풀면 되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쪽 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네모안의 수를 완성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벌레 먹은 셈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들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식이 뿅뿅뿅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올림이 없는 연산이니까 여기 수와 여기 수는 항상 같죠. 여기 수는 여기 수는 항상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이 이 세로셈을 하면서 그런 규칙들을 찾는 거예요. 아, 10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무조건 2네, 요거는 4네. 그럼 남는 두 수를 어떻게 넣어야 이게 더하기 관계가 될까? 5 더하기 3은 8. 이런 식으로. 먼저 쉬운 걸 먼저 10의 자리부터 먼저 결정해 놓고 1의 자리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8쪽으로 갈게요. 자, 18쪽도 마찬가지인데 18쪽도 지금 네모가 있는 덧셈을 아까 우리가 더하기 1, 더하기 10 이런 거에서는 1의 자리, 10의 자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10의 자리가 그대로예요. 10의 자리가 사실 똑같아요. 10의 자리 여기 40, 40 똑같죠. 1의 자리만 변화가 있으니까 43 더하기 네모는 48이라는 식을 세웠을 때 사실 우리는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야. 이건 안 보고 3 더하기 네모는 8 이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개에서 5개 되려면 5개가
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43 더하기 5, 즉 5가 답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10의 자리는 무시하시고 1의 자리만 보면 됩니다. 받아올림이 없는 단계니까 네모가 있는 연산할 때는 받아올림을 고려하지 않고 1의 자리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시고요. 자, 2주차 넘어갈게요. 자, 2주차 뺄셈하기도 거의 똑같으니까 제가 훅훅 넘어가고, 자, 33쪽 문제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33쪽. 네. 블락 트라이앵글 퍼즐 제가 알려드렸죠. 그때는 제가 도형 교구니까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 시간에는 주로 연산 어플이나 연산들을 주로 알려드릴게요.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더하기랑 빼기랑 차이 있고, 자, 3번 문제는 보면은 먼저 이런 게 나와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건데 여기에 똑같은 수가 8 아니면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88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88을 넣으면은 4, 2, 2가 남으니까 4 빼기 2는 2가 되네. 근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2를 넣으면은 2는 2를 넣으면은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여기 남는 수가 8, 4, 4가 되니까 이걸로는 빼기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는 답이 아니야. 이렇게 일단 같은 수를 찾아서 10의 자리에 넣고는 그 중에 어떤 게 답이 되는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문제니까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펜으로 썼지만 아이들은 연필로 쓰게 한 다음에 답이 아니면 지우고 2는 답이 아니지 그럼 88을 넣어보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할 수 있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돼요. 어려운 문제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3주차. 자, 3주차는 덧셈과 뺄셈을 같이 하죠. 자, 3주차에서는 먼저 46쪽 얘기를 할게요. 자, 46쪽은 제가 S단계에서도 강조했던 덧셈과 뺄셈의 네 가지 상황을 구분하는 걸 P단계에서도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덧셈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첨가가 있고 병합이 있고요. 뺄셈은 제거가 있고 비교가 있어요. 자, 이게 첨가예요. 즉 원래 46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왔어요. 이게 첨가예요. 그 다음 처음부터 2개가 나란히 있는 거. 이런 거. 원래 35개가 한쪽에 있고 3개가 한쪽에 있어요. 이게 병합이에요. 즉 예를 들면 오리가 이렇게 46마리인데 2마리가 더 날아왔다. 이 상황이고 이거는 오리가 연못에 오리가 35마리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둘기가 3마리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있는 거. 이게 병합이고 그다음 빼기 상황은 얘가 제거고 얘가 비교예요. 제거는 원래 있는 거에서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37개가 있었는데 3개가 없어졌어요. 몇 개가 남을까요? 이게 제거고 비교는 처음부터 2개가 다 있어요. 처음에 35개랑 2개가 있어요. 65개랑 2개가 있어요. 65개랑 2개 중에 어느 게 몇 개 더 많을까요? 그러면은 63개 더 많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 네 가지 상황을 각각의 경우를 갖다 여기 있는 동전 그림으로 설명해도 되고 제가 아까 오리, 병아리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이나 아니면 구체물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뺄셈이구나 덧셈이구나 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헷갈려가지고 덧셈인지 뺄셈인지 판단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를 좀 이제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조금 더 익숙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2쪽 가볼게요. 자, 52쪽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요. 52쪽 문제는 좀 어렵죠? 자, 52쪽 문제는 요까지는 이제 더하기, 우리가 네모가 있는 더하기, 네모가 있는 빼기니까 똑같은데 여기서는 네모가 있는 더하기, 빼기를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계산을 하죠, 여기서. 자, 여기서 76 더하기 78은 여기 네모는 그러면 2가 컸으니까 2야. 그럼 여기다 2를 넣어가지고 34에서 2를 빼면 32야. 근데 이 문제를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냈냐면은 옆에 있는 4번 문제 있죠. 이 4번 문제는 왼쪽 문제를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좀 보셨죠? 62와 어떤 수의 합은 68입니다. 87에서 어떤 수를 빼면 얼마일까요? 62와 어떤 수를 하면 68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는 이게 6큰수니까 6이에요. 그럼 87에서 어떤 수를 빼면은 6을 빼면은 81이에요. 자, 요 과정의 문제들이 초등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요거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뭐냐면 그 유명한 잘못된 계산 문제입니다. 왜 맨날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왜 철수는 항상 문제를 덧셈을 뺄셈으로 잘못 볼까? 왜 곱셈 더하기 4를 더하기 빼기 4로 잘못 볼까?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직도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아직도 나옵니다. 여전히 철수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푸는 과정을 좀 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두 식을 세워야 됩니다. 이 두 식. 즉, 요걸 보고 이렇게 암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아, 이거 6이네. 더하면은 81이네. 이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지만 이런 식들을 차근차근 두 개를 세우는 과정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암산으로 푸는 과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즉, 저번에 어떤 그 엄마 선생님께 질문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칙이 필요한 것들이 초등 중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걸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굳이 표현하려면 87 빼기 뭐 68 빼기 62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단계냐면요. 사실 초등 5학년 혼합 계산이 돼도 이런 식을 세우는 건 힘듭니다. 즉 초등에서는 되게 힘든 거예요. 초등에서는 차근차근히 식을 단계별로 하나씩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쓰는 걸 힘들어하고 식을 쓰는 걸 귀찮아 아이들도 응용연산은 이런 식을 쓰게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꼭 P 단계 정도부터는 이런 식을 꼭 쓰게 하고 단계별로 쓰게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문제를 풀어도 이 식을 잘못 풀어서 이 식을 잘못 세워서 문제가 틀렸는지 여기서 문제를 잘못 풀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자체를 어떤 이 과정들을 세우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식을 세워보자. 그 식의 예시가 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이 식을 네가 직접 써보러 간 게 오른쪽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계부터는 이제 슬슬 이 정도 문제가 익숙해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한 식을 쓰고 이것부터 구하면은 이미 잘한 거예요. 이미 문항은 반쯤 맞은 겁니다. 잘했다. 자, 식 하나만 더 세워보자. 다음. 그리고 이것도 맞았어. 그러면 무려 다른 애가 다른 문제를 두 문제 푼 것만큼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식을 2단계를 세우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7쪽 가볼게요. 자, 57쪽에서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두 문제는 아까랑 난이도가 같은데 오른쪽에서는 아예 냅다 그냥 이렇게 합차가 주어져 있고 이 합차를 보고 두 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고 이 문제가 이제 응용이 된 게 4번, 5번 문제예요. 이 페이지가 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합과 차가 주어진 두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옛날에 연립방정식 이렇게 배웠죠. x 더하기 y는 26 연립방정식 하니까 또 갑자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래가지고 뭐 이 두 식을 더하면은 뭐 2x는 46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x는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이 아니라 초등에서는 이걸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x, y 이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이걸 다 동시에 합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동시에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네모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또 더하는 거예요. 빼기 네모.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더하니까 26 더하기 20이니까 46이 되죠.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는데 더하기 네모라고 빼기 네모라 하면은 요거는 한 번 더하고 한 번 뺐으니까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모를 두 번 더하면 46이 되는구나. 그래서 네모를 구해서 어떤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그래도 이런 식을 다루는 게 좀 익숙한 친구들. 그 다음에 네모가 두 개면은 46이 된다. 이런 거에 좀 익숙한 친구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규칙 찾아 해결하기예요. 규칙 찾아 해결하기인데 이런 것도 있죠. 네모 더하기 26이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26이라고 할 때 얘를 26이고 얘를 0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25가 되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24가 되면 2가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이 차가 어떻게 되냐면 차가 26, 24, 22 이렇게 차가 20 작아져요. 그러니까 차가 20이 되려면은 차가 23번 작아져야 되니까 이게 3, 이게 23이 될 거야. 자, 요거는 흔히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데서 얘기하는 표를 사용해서 해결하기 또는 이제 이렇게 또 규칙 찾아 해결하기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또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어떤 중간 값들을 여기 이제 뭐 합이 26이 되는 것 중에 13, 13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3, 13부에서 합이 0이 되는데 여기서 한 수를 크게 하면은 차가 점점 20 커진다. 이런 규칙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을 다른 1차를 할 때보다 충분히 많이 주세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푸는 게 중요하고요. 요 문제 그렇죠. 이걸 다 못 풀면은 얘를 조금 넘어갔다가 다음 1차에 또 조금씩 풀어도 되고 이까지만 풀어도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다음 1차에 여기까지 풀고 다음 1차에 또 여기까지 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주차로 넘어갈게요. 자, 4주차, 이제 4주차는 세수의 계산인데요. 세수의 계산은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4주차는 66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66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저번에 우리가 S단계에도 나왔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을 갖다가 앞에 걸 먼저 할지 뒤에 걸 먼저 해야 되고 중간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방식들도 그냥 아이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저는 앞에서부터 다 풀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소한 점선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순서대로 꼭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연산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굳이 앞에 있는 수부터 더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필요하다면 뒤에 있는 수부터 계산해도 돼.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럼 너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마음에 들었어? 저는 그냥 앞에서 보는 게 편해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풀어. 하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들은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도 편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쪽으로 갈게요. 자, 70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앞수를 더하고 뒷수를 더하는 1번 방법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방법은 뒷수를 더해서 한꺼번에 빼는 방법이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중등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47 빼기 2 빼기 4는 요걸 괄호로 묶어서 47 빼기 1 괄호로 묶으면 빼기가 더하기가 됐죠. 자, 근데 이런 빼기가 더하기가 된다. 이런 거는 중등식 설명이라서 초등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애들이 그건 알 수 있어요. 2를 빼고 나서 4를 빼면은 전부 몇 개를 뺀 거와 같이 이런 걸 부채물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수직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걸 더한 6을 뺀 거랑 같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개를 갖다가 이걸 알게 한 다음에 꼭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앞에서 푸는 게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방법이 더 편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방법 풀어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3일차도 똑같아요. 3일차. 우리가 74쪽을 봐도 74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푸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빼기 2하고 더하기 5 했으니까 자, 두 개를 빼고 5개를 더하면 결국 3개를 더한 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이나 구체물로 요게 요거랑 같아지는 걸 인지하고 난다면 요 방법이 훨씬 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 방법 두 개를 다 같이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6쪽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꼭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만이라도 꼭 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두 방법으로 풀었을 때 어떤 게 나은지 아이들이 꼭 생각하게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한 얘기가 다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다 중요하다는 건 상위권들은 이런 툴들을 자기도 모르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풀었다가 어떤 때는 풀었다가 이래요. 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빠른 겁니다. 그런 걸 연마하는 게 응용연산의 목적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으니까 4권으로 바로 갈게요. 4권도 뭐 3권하고 비슷해서 별로 언급할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4권. 자, 원리셈하고 응용연산하면 응용연산이 뭐 쉬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리셈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해요. 응용연산은 앞에 두 페이지들은 평이한데 뒤에 두 페이지에는 난이도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어떤 특정 문제에서 팍팍 막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응용연산이 저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응용연산이 상위권 연산 960보다는 쉽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자, P4권 볼게요. P4권은 P3권이랑 똑같은데 이제는 두 번째 이게 두 자릿수가 됐죠. 두 자릿수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26보다 40이 더 큰 수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못 풀어요. 어떻게 40이 더 큰 수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자리별로 더하는 게 점점 더 이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일차에 보시면 세로셈도 이제는 10의 자리가 이렇게 나오죠. 10의 자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차이만 있어요. 3권이랑 이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몇 문제만 제가 짚고 한번 가볼게요.
자, 2주차에 34쪽 가볼게요. 2주차 34쪽. 자, 네모가 있는 계산이 이제는 조금 막 약간 버거워지죠. 버거워지니까 이걸 좀 언급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사고하는 게 달라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A 단계에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더해야 돼. 뭐 네모는 이게 더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덧셈과 뺄셈을 거꾸로 생각해서 다루지만 P 단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충실하게 76에서 34개를 남기려면은 몇 개를 빼야 되지? 이렇게 빼야 되니까 42 이렇게 충실하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렸던 거 하자면은 10의 자리는 어떻게 변했고 1의 자리는 어떻게 변했지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10의 자리는 4가 작아졌고 1의 자리는 2가 작아졌으니까 10의 자리는 4, 1의 자리는 2만큼 작아져야 돼. 42가 작아져야 돼. 이렇게 따로따로 반올림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하면서 이걸 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도 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에 53쪽 가볼게요. 자, 3주차의 53쪽의 3번 문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계산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21을 더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12입니다. 자, 아직도 21세기에도 이런 문제는 나와요.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보시면은 네모 빼기 12는 네모 빼기 22는 12해서 네모를 먼저 구하는 1단계. 그 다음에 바르게 계산하는 값을 구하는 2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거. 이 두 단계의 식을 다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P 단계에서는 이 식들을 미리 다 만들어서 연결만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A 단계에서는 이런 식들을 본격적으로 세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꼭 한번 써보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식을 쓰는 걸 귀찮아하는 친구들은 계속 식을 쓰는 습관이 안 들어요. 식 쓰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문제 조금만 풀고 끝낼게요. 자, 4주차에 66쪽을 한번 볼게요. 66쪽. 자, 66쪽도 여러 가지 세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요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종합해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구하냐면요. 가로셈은 이렇게 10의 자리끼리 더해요. 그러면 5, 1, 3 하면은 9. 동그라미 치니까 좀 보기 편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안 친 수. 1, 2, 4 더하면 7. 이런 식으로 가로셈은 이렇게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3번 더한다. 그 다음 세로셈은 그렇게 아예 돼 있죠. 그러니까 쭉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해서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배운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앞에 두 수부터 더하고 뒤에 수를 더한다. 그 다음에 뒤에 수부터 더해도 돼. 앞에 수를 더한다. 이런 방법들이 이 세 수의 합을 구하는 거 이제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관찰을 하셔야 아이들이 자기 계산 방법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A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우등생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시간이 남으면은 얘를 B라는 방법으로 다시 연산해봐요. 즉 아까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앞배수 이렇게 해보는 거죠. 즉 뭘 하는 거죠? 검산하는 겁니다. 전 남는 시간에 검산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산 실수가 더 줄어들어요. 결국 연산은 시간 싸움이지만 정확도의 싸움이기도 한데 정확도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는 게 검산의 목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꼭 한번 이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비슷하고 A 단계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중복해서 설명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교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한 제가 5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질문하셨는데 좀 못하신 분 있으면은 채팅이나 아니면은 여기 화면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아까 갤러리 보기로 가야 되나? 요거였죠. 추천 비디오로 바꾸세요. 예. 추천 비디오 바꾸고. 자, 제가 갑자기 나왔죠. 자,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자, 제가 갑자기 나왔어요. 자, 혹시나 이렇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채팅이나 아니면 지금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이거 좀 더 풀어보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아시죠? 저희 그 도치만 카페나 아니면 필자행 카페에 해당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나 아니면은 다른 그 원희 선생님이나 또 이거 아이들 가르치시는 저희 어제 수업하죠. 보통 민진쌤, 송민진 선생님이 답변을 많이 남겨주실 거예요. 거기에 꼭 질문해 주세요. 응용연산은
엄마 쌤 여러분들이 하기에 어떤 부분은 쉽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결을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자, 오늘은 저번 시간보다는 긴장을 좀 덜 했는데, 그래도 시간 관리는 제가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부분에 좀 빨리빨리 좀 하고, 문항들을 A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올림이 나오면서 제가 A단계도 수업 준비를 끝냈는데,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A단계는 조금 더 해당 문제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다음번에 8월 달이죠. 8월 달에 제가 8월 달에는 아마 지금은 매주 2권씩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잡혀 있는데 나중에 8월 달 교육 신청 왔을 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빠뜨리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육하고 싶으신 분들은 송민진 선생님 수업 꼭 들어주시고 거기서는 매주 1주차씩 천천히 나와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 예. S1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광고인데 7월 29일에 제가 도침하면서 그 뭐지 플라토 100만 권 이벤트 저자 간담회를 해요. 근데 그때 참석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석하시는 분들께 미리 팁을 드리면은 오디오를 오늘 안 켜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오디오를 꼭 켜시고 비디오를 꼭 켜시고 하시면은 중간에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는 부끄러우시더라도 비디오를 꼭 켜세요. 이름도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이벤트 상품도 많이 걸어놨고 제가 그때는 머리도 깎고 좀 이쁘게 해서 올게요.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7월까지만 더벅머리로 이제 생각해 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여기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하루도 맛있게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그죠?